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정조는 개혁 군주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이제 조선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종대왕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이 정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정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개혁적인 계몽군주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조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진보적인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된 거는 1990년대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 정조가 당쟁에 굉장히 피폐해진 이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새롭게 좀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좀 의문의 좀 죽음을 좀 당하게 됐다. 정조가 그 죽음으로써 이런 어떤 조선을 좀 근대적인 국가로 이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 이제 무산됐다라고 하는 관념이 좀 형성되었고요.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뭐 이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스마트하고 뭐 하여튼 개혁적이고 뭐 진취적인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이제 왕으로 좀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정말 정조는 진보적이고 또 계몽적인 그런 이제 군주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지 않고, 뭐 갑작스럽게 죽지 않고, 조금만 더 오래 좀 살았다라고 하면 조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정조가 재위를 했던 기간은요,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의 왕 중에서 25년 동안 이렇게 그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거든요. 뭐 자기의 이제 그 할아버지였던 영조라든지 바로 또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이제 숙종 뭐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오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뭐 정조도 이제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처음 몇 년이야 노론들의 이게 휘둘리면서 그러면서 뭐 제 일을 못했다. 뭐 이럴 때 하더라도 그 예전에 그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도 뭐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그 왕이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뭐 20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친정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노력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제가 그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자, 정조가 죽고 나서요. 그 조선이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했어요? 이른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근 100여 년에 가까운 이런 시기 동안 조선은 뭐 삼령도 문란하고 엄청나게 부패한 사회로 이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한말의 어떤 이 외세열강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모양으로 갔는데, 아니 정조가 그렇게 개혁을 많이 하고 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가 나라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정조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주팔자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정조라고 하는 왕의 이제 사주팔자가 어떤가를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부모님들 사도세자하고 이제 해경궁 홍씨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정조의 이제 사주를 봤다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정조라고 하는 이제 인물의 어떤 개인적 기질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정조는 1752년 9월 2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임신년 경술월 김요일이 나오고요. 이 시 같은 경우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전해지는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을축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대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를 보면 기묘 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조선의 27명 임금 중에서요 가장 많은 일간이 바로 이 기토입니다. 이게 참 재미나게도. 그러니까 조선을 창업한 이 태조 이성계도 기미일주였죠. 뭐 뒤에 이제 그 중종이라고 이제 그 반정으로 집권한 임금도 이제 기사였고, 앞서도 얘기했던 그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도 이제 기후였고, 뭐 하여튼 이 기토가 굉장히 많아요. 정조는 기묘예요. 기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토인데 밑에 이제 그 목이 있으니까 목극토해서 나를 극하는 오액을 이제 그 지지에 깔고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토라고 하는 이제 일간은요,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10개의 글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발산하는 이제 그 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음은 이제 수렴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갑부터 무까지를 양의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이 기부터 저 개까지를 음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라고 하는 글자는요, 음의 운동이 시작하는 글자다. 그래서 이제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양의 운동에서 기토 운동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의 운동과 다른 운동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의 성향에서는 변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약간 변덕스러운 기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수렴하는 거라고 그랬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비밀이 좀 많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물상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너른 대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이런 그 생명체들이 좀 다 자라나죠. 그러니까 이게 모성을 또 상징하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기토가. 그리고 다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자라게 터전을 제공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비밀이 많고 그리고 변덕도 심한 좀 이런 이제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는요, 묘라고 해가지고 음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성, 그것도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이 되는데 이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가 되겠죠, 자기한테.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조가 자기의 이제 어떤 부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지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제 불편하게 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불편함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그런 욕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게다가 월에 보면 경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괴강살이라고 하는 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괴강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임진이라고 하는 이 간지, 뭐 이것도 괴강살이고요. 임진, 임술, 뭐 그다음에 경진, 경술, 뭐 그다음에 이제 무진, 무술, 뭐 이런 게 이제 괴강살인데 이 경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괴강살의 이제 간지예요. 게다가 이게 금이고 이게 토지요. 자, 이건 양금이고 이건 이제 양토가 되는데, 자, 일간인 기토하고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금은 뭐가 되냐면, 자, 토생금으로 내가 도와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달라서 이거를 겁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주는 겁재와 상관 이렇게 이루어진 간지인데,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과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즉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겁재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강한 승부욕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좋게 얘기하면 창조적인 거고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좀 거친 겁니다. 이렇게 좀 보면 약간 과격한 기운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조대왕 그러면은 되게 어질고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정조대왕도 술 좋아했고요, 담배 피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거칠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 굉장히 잘했을 거다. 거의 세종대왕 못지않게 잘했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이제 그 연에 있는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로요, 학당귀인이라고 하는 신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 금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수렴하는, 즉 공부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게 간지 자체가 학당귀인이라는 신사이다 보니까 공부는 굉장히 잘했을 것이다. 사실 정조는 그 왕이자 정치인 이전에 학자로서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사주의 기운에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이 정조가 개혁적인 어떤 좀 군주다, 계몽군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많이 이제 업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는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조대왕이 세종대왕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집현전하고 비스무리하게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예요, 서걸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문학적 어떤 이 친위부대를 하나 만드는 이런 이제 그 노력을 하나 했던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장용영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무력을 또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친위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조의 그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시전 상인들의 독점적 권한을 이렇게 좀 제압하고 소위 이제 난전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거를 이제 허용하는, 그래서 조선의 당시 어떤 자본주의 발전, 뭐 이렇게 어떤 상품 어떤 이 생산 이 유통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조의 그런 개혁 군주로서의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당시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하는 정책들인 건 맞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조가 권력도 강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좀 거친 어떤 이런 기운에서 좀 자기 중심으로 이 어떤 사회를 좀 재편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좀 드러낸 정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과연 개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국정을 좀 쥐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정책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인사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즉 사람을 등용하는 문제. 어떤 한 정치 지도자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 이런 주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최고 지휘자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서 같이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그 당시 정조가 집권했던 18세기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예요? 서양에서는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기술혁명, 즉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걸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 사상적으로는 뭐예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면서 신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폐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에 2년 앞서가지고는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뭔가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실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사회에서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농업 생산력의 증지, 그다음 뭐 상품 경제의 어떤 발달, 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양한 신분적인 질서의 균열 등등이 있는 거예요. 정조가 개혁적인 어떤 계몽군주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인사에 드러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을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고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했을 때 정조가 등용한 인물이 누구예요? 신제 세력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 흔히 서울을 이제 철폐하고 등등해서 했다. 그거는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봐도 정조의 그런 서울들을 등용하는 젊은 세력을 등용했던 거는 그게 꼭 정조만의 작품인가? 아니죠. 이미 그 전에 그 할아버지 영조 자체가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철폐를 하라라고 이제 교지를 내렸던 거고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이 그 젊은 세력들이 물론 젊어서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갔습니까? 정약용이 이 대과의 급제가 굉장히 늦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노련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견제 속에서 정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과연 정조가 그런 신진 정치 세력들 과감하게 이렇게 등용하고 또 육성해서 또 그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 밑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홍구경, 심한지, 정순왕후. 정조가 자기의 집권 시절 내년 죽고 나서까지 즉 정조의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세 사람을 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홍구경은 누구예요? 정조의 집권 초기에 바로 옆에서 거의 뭐 정조의 남자가 뭐 저는 정약용이 아니라 사실 홍구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심한지는 누굽니까? 2009년도에 정조하고 이 심한지 사이에 주고받았던 비밀 편지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정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결국 심한지가 정조를 독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편지가 드러나면서 천만의 말씀, 즉 정조가 거의 이제 자기의 집권 시절에 가장 의존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심한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정순왕후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 영화의 영리인가를 보면은 정조하고 어디 피등피등하게 싸우는 정순왕후도 굉장히 정조하고 많이 싸움을 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노론 벽파 쪽에 이제 그 배우 인물이니까. 하지만 사실 정순왕후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조의 유지를 받아서 그걸 이제 하게 만든 게 또 이 정순왕후예요. 그러니까 초기, 봉기, 말기, 정조가 가장 의존했던 사람은 사실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 홍구경하고 심한지는 사주가 안 나옵니다. 홍구경 같은 게 뭐예요? 정조가 이제 세손 시절 때부터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정조가 딱 등하고 나서는 홍구경이 누렸던 위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수도방위 사령관, 하여튼 여러 직책을 혼자서 다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의존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홍보경이 내쳐져요. 자기의 권세가 높은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또 정계 외척이 되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니 이렇게 되는데, 임자년생이니까 정조하고는 신자가 되니까 서로 이게 뭐예요? 같은 그룹이 되는 거죠. 신자진이 수운동을 하는 이런 세력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나부 모형에서는 금극목으로 이렇게 그 정동한테 처지는 모양이 좀 나오는 거죠. 이 심한지라고 하는 인물, 당시 이제 노론 이 벽파의 영수였던 사람이죠. 정조하고의 어찰집을 통해서 이 정조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정말 개혁적인 군주인가? 아니면 이렇게 노회한 어떤 정치인인가? 후자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일단 정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 모든 국정을 다 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서로 말도 맞추고 이런 걸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좌파만이 아니라 어떤 반대파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좀 노련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편지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조가 이 심한지하고 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정조가 그 편지 다 태우라고 했죠. 없애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없앴으니까 심한지가 심지어 이 편지는 언제 온 거다. 어떤 이유로 온 거다. 이것까지 다 남겨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걸 보면 정조하고 심한지는 화해하려고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재미난 거는, 자, 경호년생이니까 인호술 운동을 하는 화의 운동을 하는 이제 띠가 되는 거고요. 신은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수니까 수와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근데 나부목에서 거꾸로 이거는 노중토 건봉금 되니까 토생금으로 하는. 이 초기와 동기 시절을 놓고 보면 하나씩은 서로 합을 하고 하면서도 그걸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묘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순왕후는 이제 보면 을축, 정해, 정축입니다. 정순왕후는 다음 편 그 세조정치를 할 때 이제 한 번 더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좀 일축 그 정축이 이제 백호살에다가 위에 이제 정이 두 글자가 있다 보니까 자기 또 이게 애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을축도 백호, 정축도 백호, 사실 나이 15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곧바로 이제 과부가 돼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좀 슬픈 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게 최고 높은 지위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조는 이런 그 사람을 쓰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그런 어떤 개혁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 정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조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리학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문체반정, 또 내지는 서체반정이라고 하는 거죠. 정조와 함께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인물들이 실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뭐 정약용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라든지 이런 그 이 외국의 그런 문명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진취적인 생각을 했던 이런 사람이 썼던 열화일기에 대해서 정조는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거는 패관잡문이다. 기본적으로 문체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상스러운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조가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제가 볼 땐 개방적이었다기보다는 일단 천주교를 탄압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탄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떤 서양 사상에 대해서 어떤 이런 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아니요. 천주교의 당시에 천주시리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패관잡문, 저거는 가치가 없는 상수로 어떤 글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절대 조선의 성량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마천의 사기라고 해서 중국의 역사서, 당시에 나오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나름대로 공평한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쓰는 글인데, 이 정조는 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거는 저기 옳지 않은 그 문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즉 조선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강요했던 이런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주자의 어떤 딱 그 성리학, 일변동,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배제하는 이런 태도였는데, 그 송시이라는 사람이 송자라고 조선에서는 이게 추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공자, 맹자 이렇게 자를 붙이는 극존칭의 그런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올랐는데, 바로 그 송자라고 이렇게 그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정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문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당시의 사상을 통제하는 정책이었다. 서양하고 동양이 뭐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낫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즈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유교를 가져가서 근대의 어떤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이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계몽주의를 싹 텄던 건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거의 본령이라고 했던 우리 동양, 중국, 조선 이런 데에서는 거꾸로 이걸 통해서 구시대적이고 낡은 그런 신분이슬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생각을 오히려 더 좁혀나가는 이런 모양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다름 아닌 정조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노론 당시 이제 벽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좀 강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이 벽파와 정조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는 다 허구다. 오히려 당시 정조가 취했던 정치적인 행위나 그의 어떤 사상적인 면모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당시 이 노론과 정조는 한편이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다. 정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오해연고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정조가 4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또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재위기간 25년에 나이도 이제 48세.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오래 산 거죠. 오해연고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군신의 관계를 제대로 맺자. 뭐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특정 시기마다 왕과 신하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술을 한잔 하든 뭐라든 어쨌든 이런 걸 하면서 군신의 관계를 맹약하고 하는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둘러싼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 뭐 문서 뭐 이런 걸 공개하니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요진즉슨 나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동시에 최고의 스승이기도 하다. 자, 이걸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요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사대부들은 그건 아니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을 했던 거고, 이때 이제 그 뭐 정조가 삐져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자가 아버지의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좀 들먹이면서 뭐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독살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현대의 어떤 연구에서 다 드러난 거고요. 어쨌든 그보다는 자기의 건강을 좀 고려하지 않은 좀 과욕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세상이 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에 대한 화병 같은 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역시 이제 정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주의 모양을 놓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조의 시대, 뭐 사실 정조 개인을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 시대가 중요했던 만큼 그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제 얘기를 풀어봤던 거고요. 정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최후에, 왜냐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사실 뭐 그때의 선택이 아니겠죠. 누적된 어떤 자기 어떤 사상의 어떤 이 뭐 생각의 이제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그 선택이 뭡니까? 자식이죠. 이 김효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전에서 굉장히 가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이제 일주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은 가족이 누구예요? 순조가 되는 자식이죠. 바로 이 순조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 그게 바로 조선을 결정적으로 망하게 만든 이른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그 세도 정치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